안녕하세요. 저는 최명근 평가사고요. 학원에서 이론 강의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합격해서 평가 경력은 올해 10년 차고요. 강의는 9년 했습니다. 1차 시험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1차 시험 물어보니까 뭐 어려웠나요? 쉬웠나요? 1차 시험은 쉬워도 문제가 되고 어려워도 문제가 되죠. 어려우면 떨어지는 사람이 많으니까 문제가 될 거고요. 쉬우면 내년에 이제 들어갈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또 문제가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 전략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얘기예요. 깊이와 효율이라는 거죠. 깊이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깊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려운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깊이는 어렵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을 깊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깊이가 더 들어갈수록 그런 부분에 있는 논제와 논점들이 어려운 논점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전혀 건드리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는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들만큼 쓸 수 있는 부분이라면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의 이해도와 암기는 조금 더 요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효율은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수험 공부, 시험 준비의 효율은 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들을 줄여주는 게 저는 효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또 효율성은 시간을 줄이는 거죠. 그 시간을 줄인다라는 것 자체는 뭔가를 선택해야 되고 수험은 선택의 연속이거든요. 당장 학원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과목을 공부하실지 선택하셔야 되고 그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시간 배분이라든지 교재라든지 교재 안에서 암기할 것들을 또 선택하셔야죠. 그 중에서 다 외울 건지 아니면 덜 외울 건지 그것도 또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선택과 계획을 짜는 시간 자체를 줄여드리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학원이 할 수 있는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2차 시험에 대한 어떤 간단한 이 시험의 좀 성향을 조금 파악을 하고 계실 필요가 있는데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오지 선다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친숙한 시험의 유형입니다. 유형 자체를 이미 알고 시험을 본다라는 거죠. 왜냐면 1번부터 5번까지 옳은 거 아니면 틀린 거 간혹 모두 고르시오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2차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백지인 답안지에다가 자신이 손으로 답안을 다 써서 작성을 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주관식 논술형 시험이라는 특성 자체를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굉장히 이제 조금 미시적인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글씨를 남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험 준비를 하면서 제 글씨를 너무 못 썼기 때문에 글씨를 교정하는 연습까지 따로 했었습니다, 저는. 왜냐면 똑같은 내용을 써도 써놨을 때 사람이 채점하는 거다 보니까 얘가 무슨 말을 썼는지 도저히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다. 근데 이걸 보고 나서 얘는 이렇게 썼을 거에 추측해서 점수를 줄 필요는 없거든요, 채점자가. 당연히 조금 더 정갈하고 알아보기 쉬운 글씨를 쓴 답안지들이 더 우위에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논리적인 서술 능력이라고 써 있는데 글 쓰는 능력도 조금 이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워낙 합격권에 있는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답안에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떤 키워드들만 들어가면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시험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키워드들을 조합을 해서 쭉 읽었을 때 논리적이고 채점하는 사람이 읽었을 때 설득력 있게 글을 쓰지 못했다면 점수를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풀 자체가 너무 넓어졌으니까 그 중에서 사람을 선발해야 되는 거니까. 두 번째는 이제 시스템에 의한 학습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히 열심히 한다고 해서 2차 시험을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크나큰 오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끝이 어딘지를 모르는 시험이고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피드백을 받기도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인별 학습 차이라든지 능력도가 굉장히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 안에서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입체적으로 다중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거 끝나면 그 다음에 이걸 할 수 있고 그거 끝나면 그 다음에 이걸 할 수 있는 게 2차 시험 준비가 아니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기본 강의 듣고 기본서 읽으면 그 다음에 답안지 작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책을 읽으면 책을 몇 권을 읽으면 바로 우리가 소설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대동소이한 생각이거든요. 그건. 답안 쓰는 연습도 따로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답안 쓰는 연습에 언제 해야 되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시간 배분을 얼마만큼 단계별로 밟아 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어떤 잘 짜여진 시스템 안에서 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세 번째인데요. 자꾸 쉬운 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험이 쉬우면 쉬운 것만 할 수 있겠죠. 근데요. 우리는 시험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과락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쓰면 과락이 안 나오고 내년에 가서 몇 점 올리면 합격을 하겠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3년을 실무 과락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총점이나 평균은 합격자 평균을 넘었습니다. 3년 동안. 근데 실무가 40점이 안 돼서 3년을 연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이론하고 법규는 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어차피. 실무에서 과락이 나왔으니까 다른 과목을 봐봐야 뭐예요. 그 과락률이 우리가 어떻냐면요. 지금 25회부터 33회까지인데요. 50%대는 표시도 안 해놨습니다. 지금 실무 같은 경우 보면 가장 과락률이 높았었던 게 2017년 28회 시험 85.16%가 과락입니다. 100명이 시험 보면 15명만 과락이 아니란 얘기죠. 그죠? 이론이 요즘에 다크호스로 떠올랐어요. 21년하고 22년에 보면 71.9%, 61.12%예요. 그나마 과락률이 좀 안정되어 있는 과목이 법규죠, 지금. 과락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시험인데 남들과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쉬운 것만 해가지고 가서 시험을 볼 수 있다?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실제로 과락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건 이제 우리 학원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학원이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라고 받았냐면, 저기 가면 일단 제일 먼저 공격받는 거 뭐냐? 서울대 입구가 멀대, 우리 학원이. 인정, 그거는. 고기가 힘들대. 인정, 그거는. 어떻게 그 학원 옮길 수는 없는데, 비싸요, 거기 또 서울대 입구역이. 두 번째 공격받았던 게 뭐냐? 그 도저히 이제 동의를 할 수가 없는데, 우리 학원에 오면 어려운 걸 한대라는 거예요, 우리 학원 하면 사람을 힘들게 한대. 근데 우리는 사람을 힘들게 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앞에 나와서 강의하는 사람들이 나 이만큼 아는데 니네 모르지. 이거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어려운 것만 했을 때 우리 학원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냐면, 이거 작년 이론 시험 문제거든요. 작년에 이론 71% 과락이었어요. 그죠? 좀 아까 봤잖아요. 1번 문제 40점짜리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지금. 이 정도면 어려운 거 할 만하지 않아요? 71%가 꽈락이 나오는 시험에서 1번 문제를 맞춰서 줬어요. GS 스터디에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40점짜리 거의 다 알고 들어가는 거면 꽈락은 넘겠지. 그렇잖아요. 어려운 거 한 결과가 이거예요. 이 문제 제가 냈는데요. 이 문제 냈을 때 정말 공격 많이 받았습니다. 난리가 났어. 보시면 이게 지금 뭔 개념인지는 잘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보시면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개념을 설명하는데 이런 얘기 써 있고, 지금 보면 뭐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가격 자료를 설명하시고 이런 거 써 있잖아요. 지금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이 문제를 냈을 때 뭐라고 공격을 받았냐면, 이런 것까지 외워야 되냐라는 거야, 자기네들이. 그럼 난 안 하셔도 괜찮은데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외울 게 많아 죽겠는데 이런 것까지 외워야 되겠냐라는 거야. 그것 때문에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이거는요, 가서 만들어 쓸 수가 없어요. 외우지 않으면.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근거 규정으로 보고 있는 게 이제 감정평가사법 감칙, 그 다음에 감정평가 실무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정평가 실무 기준이 그냥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냈는데 거기에 있는 것만 기본적인 거 잘 외워서 정리해서 가서 쓰면 되는 건데, 이거 못 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까, 이게? 개념이라는 것 자체는 그 과목의 약속인 거잖아요. 이거는 이거다가 개념인 거잖아요. 그죠? 나중에 여러분들 필드에 나가셔서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평가하실 거잖아.
근데 지식재산권하고 산업재산권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사가 평가를 한다고. 가격 자료라고 돼 있잖아요. 가치를 측정하려고 그러면 어떤 자료를 니네가 어떤 자료를 수집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분석해야 돼, 그걸 쓰란 얘기잖아요. 지금 굉장히 기본적인 거죠. 평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걸 안 해온다는 얘기 자체는. 여긴 이해가 없어요, 전혀. 그렇죠? 이거 냈을 때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합니다. 전년도는 더 심해요. 이 어려운 거 한 결과예요. 이거 1번 문제 맞췄어요. 똑같이 1번만 맞췄냐? 아니요. 이것도 맞췄어요. 2번 문제도. 이것도 공격 엄청 많이 받았어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무 기준상에 있는 윤리를 기본 윤리와 업무 윤리로 구분해서 20점 똑같이 나왔죠, 지금 이거. 이것도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윤리는 그냥 똑바로 잘하면 되는 거지 굳이 그걸 외워야 되냐라는 거야. 이것도 실무 기준에 들어가면 그대로 있습니다. 20점 정리해가지고 답안지 그대로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학원에 있는 수강생조차 시험이 끝나고 나 일단 1번 맞췄고 지금 2번에서 20점 또 맞췄어, 지금 그럼 60점이잖아, 지금 거의. 전화 엄청 많이 옵니다. 이때 시험이 끝났을 때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지. 뭐냐면 나한테 평화사님 내시기는 했는데 안 나올 것 같아서 안 해도 진짜 나왔네요. 막 이러고. 우리는 어려운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나올 만한 걸 하는 거지. 무슨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외워주세요, 내일 시험 볼게요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기 싫은 거랑 어려운 거는 구분을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문제 계속 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강사들끼리도. 특히 실무하고 이론은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슈가 뭐냐, 어떤 것들이 돌아가고 있냐, 기준이 어떤 방향으로 재정립될 거냐, 이런 것들 항상 얘기합니다.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다음 주에 실무에서 이걸 내라. 그리고 들어가서 강평에서 설명을 하면 다다음 주에 내 이론에서 이거 봐서 내겠다. 왜냐하면 실무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이론에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실무 약술로 나온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문제거든요, 지금. 끝이 아니에요. 또 맞췄어요. 그러니까 21년 같은 경우 거의 다 맞췄어요, 이런 문제. 근데 맨날 어려운 거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죠, 워딩 자체가 똑같잖아요. 지금 심사제도와 감정평가 검토를 비교해서 설명하죠. 우리 어려운 거 안 해요, 전혀. 나올 만한 걸 하지. 그리고 여러분들 괴롭히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강사가 수년간 강의를 하다 보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는 얘기를 지금 알아듣고 있는지 못 알아듣고 있는지는 눈빛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일단 눈을 안 마주쳐요, 어렵게 하면.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럼 제가 물어보거든요, 가서 짓궂게. 이해됐어요? 라고. 근데 어려운 거, 정말 어려운 게 있다면 강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솔직히. 이런 것까지 해야 된다라고 해서 끌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어려운 걸 하는 게 아니라 나올 만한 걸 한다고. 그걸 좀 인정을 해주세요. 서울대 입구역으로는 근데 못 가요, 우리가.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학원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화장실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비대까지 다 있습니다, 화장실에. 투자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옆에 건물 또 독서실이 따로 있거든요, 지금. 이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건물 따로 있어요. 못 가요. 끝났어요. 그래서 서울대 입구역으로는 못 가는데 우리가 어려운 거를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효율성 측면으로 넘어가세요. 자,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이제 연간계획 세우셔야 되고요. 1차 끝나신 분들은 앞으로 14개월, 15개월 동안 2차를 어떻게 공부하실지 계획 세우셔야지. 그죠? 어느 기간에 뭐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시간계획 세우셔야지. 월간계획도 세우셔야 돼요. 교재를 봤을 때 한 달에 몇 회독을 한다부터 시작해서 실무는 몇백 점을 풀겠다. 일일 계획도 세우셔야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뭐부터 공부를 하겠다. 공부 장소 생각하셔야 되고요. 일일 공부 시간을 체크를 하셔야지. 그래서 합산을 해보셔야지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하고 계시는지. 그죠?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 하루에 8시간 이상 쭉 하면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8시간이 구애받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과목별로 몇 시간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강의를 들었으면 복습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책을 읽을 건지, 발췌독을 할 건지, 목차만 따서 외울 건지, 그 안에 키워드만 추려가지고 단어장을 다시 만들어서 외우실 건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서브노트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답안 작성 연습 시간 40점짜리 문제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40분 안에 답안까지 다 작성을 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 실제로 썼을 때 몇 분이 나오는지 다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거고, 그냥 혼자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힘들어요. 그래서 개별 스터디라는 걸 또 조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실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빠르게 다른 친구들과 아침에 모여서 하루에 200점씩 풀어가지고 뭐 15일 만에 한 바퀴를 돌리겠다. 그러면 이제 12월에 온강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모집글을 올려서 개별 스터디를 또 짜셔야 되고요. 그냥 기본 강의랑 암기만 해서는 또 안 돼요. 왜냐면 토요일마다 우리는 GS 그룹 스터디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1차로 따지면 모의고사 같은 거를 매주 토요일 날 보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기본 강의와 GS 스터디의 진도가 반드시 맞을 거라고 보장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금요일이나 목요일부터 GS 스터디에 대한 것들은 따로 대비를 하셔야죠. 그죠? 다 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 하다가는 계획 세울 때 다 끝나요. 우리 학원 종합반에서는 표준 계획표를 작성해서 보내드립니다. 일단은 이 시기에 어디까지 해야 되고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작성해서 보내드립니다. 표준 계획표를 작성해서 보내드리면 그 계획표에 맞게끔 일단은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원에서 거의 10년간 10년 이상 혹은 저처럼 이제 10년 좀 안 된 강사들이 또 예전의 수험 기간에 대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시기별로 과목별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회의에서 짜놓은 거니까 일단은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려고 노력은 해주셔야지, 하다 보면 안 됩니다. 원래 계획이라는 건 바꾸라고 세우는 거니까. 그럼 개인별로 하다 보면 안 돼요. 그러면 표준 계획표에는 지금 성취율이 이 정도 나와 있는데 내가 하다 보니까 요밖에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럼 나가세요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정기적으로 다시 피드백을 드립니다. 지금 표준은 여기까지 와 있는데 당신은 여기까지밖에 못했으니까 남는 시간을 이렇게 확보해서 요거에 대한 보충을 하시면 그거에 대한 성과율을 맞출 수 있다라고 다시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공부 장소는 따로 원하시는 데 가서 요즘에는 이제 그 줄여서 뭐라 그러지? 스카? 거기서들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학원 독서실 있으니까 여기서 하셔도 돼요. 여기서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하면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끊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끊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여기서 했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 물론 안 끊어도 해당이 되긴 하는데, 공부 시간 합산 있잖아요, 지금. 우리 독서실 들어갈 때 QR코드 다 찍고 들어갑니다. 그럼 그때부터 공부하는 시간이 합산되기 시작합니다, 전산으로. 주간, 월간으로 다 나옵니다. 총 시간이 나오고 지금 같은 종합반 내에서 당신이 상위 몇 퍼센트, 하위 몇 퍼센트까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부모님이나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 카톡으로 전송해 드립니다. 얘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밖에 안 했으니 얘기를 해달라, 아니면 칭찬을 해달라. 엄마 아빠도 괜찮고요. 그냥 본인 신청하시면 본인한테만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 독서실 가보면 사람이 또 돌아다닙니다. 계속해서 공부 안 하고 딴짓하고 있으면 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제 저것도 지난주에 이제 건의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사놓은 건데, 독서실 들어가는 입구에 자물쇠가 달린 휴대폰 보관함이 따로 있습니다. 휴대폰 안에 넣고 자율입니다, 이거는. 휴대폰 넣고 들어가시는 게 아무래도 괜찮겠죠. 그리고 수시로 사람이 돌아다니고요. 일일 계획은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매일 암기 시간 확보, 연계 독정 뭐 이런 것들은 좀 이따 이제 다 섞어서 말씀드릴게요. 맞춤 개별 스터디 저희 학원에서 짜드립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상황이고 어떤 성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남자는 남자만 하고 싶다, 뭐 여자는 여자만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개별 스터디를 하는 목적이 실무를 푸는 거다, 뭐 이런 답안지를 100점씩 쓰는 거다 말씀을 해주시면 그것과 동일한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을 매칭해서 알려드립니다. 실강으로 나오시는 분들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도 처음에 그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건 이제 앱으로 구현되는 거는 5월부터 이제 구현이 될 것 같은데, 웹사이트 들어가서 학습 시작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인강 들으시는 분들 똑같이 합산이 됩니다. 그리고 개별 스터디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짜 드리면 만나서 하실 필요 없이 자기가 있는 공간에서 그거 있잖아요, 이거 화상으로 내는 거, 그거 틀어놓고 그 시간에 맞춰서 스터디 하시면 되고요. 뭐 짜고 계획하고
뭐 선별하고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계획을 해서 독종이라는 이름으로 더 개편이 돼서 올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일일 스케줄과 관련해서요. 저는 이제 독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독하게 관리하는 종합반 시스템이 종합형인가? 종합형 시스템이 독종이라는 건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8시 30분에 QR코드 찍고 학원으로 입실을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실무를 뭘 풀어야 될지, 이론에서 뭘 추출해서 암기를 해야 될지, 법규에서 어떤 학설을 외워야 될지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료를 나눠드리고 그 자료를 암기하는 시간을 따로 부여를 해드리고요. 암기 부여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거에 맞춰서 다시 시트지에 쪽지 시험을 보는 것들이 나가게 됩니다. 이론하고 법규 같은 경우는 처음 독종 같은 경우는 암기 위주로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달리 질문하실 것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실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문제를 풀게 되니까 풀다 보면 그 과정상에서 나오는 의문점이라든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건 누구한테 질문하시면 되냐면 독종을 하는 시간 동안 2층이나 3층에 전년도 합격자인 독종 코디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가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독종이 끝나게 되면 점심은 그냥 자율적으로 드시면 되고요. 오후 학습 시간은 독서실 이용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찍고 들어가서 독서실에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저녁 시간 끝나고 나서 2차 정규 수업은 기본 강좌 같은 거 들으시면 되니까. 지금은 이제 바로 시작할 연기 독종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독종에 나와 있는 자료를 토대로 토요일 날 GS 스터디의 시험 문제가 연계돼서 나옵니다. 따로 준비하실 필요 없죠, 그러면. 기본 강의랑 독종이랑 GS 스터디를 연계시키는 게 목표였었고요. 원래 처음에는. 그래서 이렇게만 운영을 하고 있다가 그 외적인 시간 관리라든지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시간까지 줄여주면 훨씬 더 수험생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올해 대대적으로 개편한 프로그램입니다. 연기는 이렇게 갈 거고 1기 가면 10점짜리, 20점짜리 문제를 풀게 될 거고요. 이론하고 법규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독종 시험 임박했을 때 가면 하루에 실무 이론 법규 100점씩 300점을 쓰는 독종, 즉 소위 독종 300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시작이 될 겁니다. 전체적인 커리큘럼인데요. 이거 다 지금 합쳐놨죠. 지금 저희가 그래서 독종하고 다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니까. 이론하고 법규는 심플합니다. 그냥 종합반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이론 1하고 기본이론 2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기출문제풀이가 종합반 커리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론 같은 경우는 저 포함해서 오성모 평가사님 계시니까 두 분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고 법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사가 3분 있으니까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고 실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황현아 평가사랑 김상학 평가사랑 김수영 평가사 그냥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3분 중에 하나를 골라서 듣는 게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합격한 황현아 평가사가 처음에 기초반이라고 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알려줄 겁니다. 답안지 어떻게 작성하는지, 계산기는 어떻게 치는지, 문제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시작하고 나서 김상학 평가사 들어왔다가 마지막에 전문 분야인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김승현 평가사가 강의를 해서 하나의 커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론하고 법규는 서로 선택을 해서 들으시면 되는 거고 GS 스터디 같은 경우는 7월부터 연기부터 시작해서 독종과 연계돼서 시작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밑에는 표준 이제 공부 비중이라고 이제 써놨는데 지금 신규 진입자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1차가 안 돼서 다시 1차를 봐야 하지만 지금은 2차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다 마음먹은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분들에 대한 1차와 2차의 비중을 계략적으로 써놓은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이제 일반적인 정말 표준적인 이제 공부 비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몇 점 차이로 떨어졌는지 어떤 과목이 특히 취약한지 아니면 어떤 과목이 특히 강한지에 따라서 강사랑 상담을 하신 다음에 개별적인 커리는 다시 짜시면 됩니다. 오늘 이런 거 물어보셔도 되고요. 강사는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실무 이거 아까 세트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죠?
GS 스터디 같은 경우는 김승현 평가사랑 황현아 평가사가 섞어서 팀장으로 들어올 겁니다. 자료는 아마 둘이 같이 만들 거예요. 독종 자료 같은 경우는. 난이도나 아니면 뒤로 갈수록 아무래도 김승현 평가사가 들어오는 비중 자체가 높아지게 될 거고요. 처음에 잘 모를 때,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우리 현아가 얘기를 하는 게 머리에 팍팍 꽂힐 겁니다. 왜냐면 굉장히 똑똑한 친구입니다. 나는 7년 걸렸는데 얘는 좀 배가 아파요. 2년 만에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처음에 하는 것들을 조금 듣고 계시면 같은 눈높이에서 조금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론 같은 경우는 저랑 이제 오성우 평가사님 계시고요. 독종하고 스터디 팀장은 제가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 스터디 하나밖에 없으니까 독종도 한 줄이고. 법규 같은 경우는 지금 공대호 변호사랑 그다음에 이승민 선생님이랑 그다음에 김정일 변호사 이렇게 있고요. 팀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안 가는구나. 법규 팀장은 공대호 변호사가 할 거고요. 공대호 변호사는 원래 공대호 평가사였었죠. 이 친구는 이제 4년 만에 예전에 19기 합격을 하고 나서 로스쿨로 넘어가서 변호사 취득하고 지금은 이제 법무법인에 있기는 한데 처음에 이제 합격을 했을 때 공대호 변호사도 여기 학원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강의하고 평가사 하다가 로스쿨 가서 변호사 자격증 취득하고 지금은 이제 변호사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건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희는 13개 대형법인에 모두 소속되어 있습니다. 평가사들은 지금. 부끄럽지만 계속 얘기해 볼게요. 이거 조금만. 13개 대형법인에 속해 있다라는 장점을 조금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이제 그 평가사 업계, 이런 거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평가사 업계 법인이라는 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국토교통부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13개 대형 법인들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중형법인, 소형법인들이 있고, 그 밑에라는 것 자체는 인원 규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개인사무소, 합동사무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면 업무를 다룰 수 있는 영역 자체가 13개 대형 법인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보상, 시가, 공시지가부터 시작해서요. 담보 당연히 할 수 있고요. 근데 중형, 소형, 그 다음 밑으로 갈수록 그 업무 범위에 제약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다양한 물건을 소화하는 법인에 있다 보니까 그 물건을 실제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이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문제를 만들기도 굉장히 더 수월해지고요. 실제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기에는 조금은 더 접근성이 더 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 했어요, 이제.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이건 이제 개강 일정이니까 나눠드린 브로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떻게 공부할지, 어디서 공부할지 선택하는 건 당연히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우리 독종 프로그램 자체가 그냥 저것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짜여져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드니까. 근데 그냥 가서 저것만 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는 우리 독종 프로그램 따라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타이트하고요. 한번 뒤처지기 시작하면 따라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낮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프로그램 속해 있다가 일주일에 한 달씩 안 보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낙오율도 조금 많은 게 제가 느끼기에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악 물고 따라갈 자신이 있다라는 분들만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셔서 한두 번 해보고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시고 막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정말 열심히 해서 내가 이 프로그램 따라가서 합격으로 가는 게 좀 빨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오시면 좋겠지, 저희들도 안 되는 분들을 어떻게든 끌고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내년이 됐는데 내년 1월이 되면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상담하면서 듣는 질문이 그겁니다. 1차를 끝나고 조금 놀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서 지금 1월이거든요. 저는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낙오되면 이 시험은, 그러니까 한번 쉬기 시작하고 한번 나태한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굉장히 처지는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빨라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금 빠르게 달려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정말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만 오셨으면 좋겠다. 솔직히. 그리고 보셔서 제가 얘기하는 스타일 보셔서 아시겠지만 좋은 얘기는 저는 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상담을 하거나 뭘 한다고 하더라도 아유 그럼요 힘드시죠.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욕을 하면 욕을 했지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욕먹는 경우도 많은데 기분이 나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괜찮아요. 기분 나빠도 그거는. 공부 안 했으면 기분 나빠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정말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정말 심지어 지금 다시 달리려고 시작을 하면 8시 반에 매일 학원을 온다라는 것 자체도 부담이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사소한 것도 안 되는 분들이 오시면 저희도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시간 감각은 있으신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내려가면 상담하실 분들 대기하고 있으니까 상담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상담 진행해 주실 평가사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한마디 하실 거죠? 네. 소개해 드릴게요. 일로 오세요. 네. 황연아 평가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해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오셨네요. 그래서 그냥 설명을 평가사님이 워낙 잘 해주셔서 저는 잠깐 인사만 좀 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이제 황현아 평가사이고요. 앞으로 이제 종합반 개강을 하게 되면 아마 제일 먼저 만나게 될 사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좀 합격을 했는데 그나마 여기 강사분들 중에서는 최근에 합격을 했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했었던 노하우대로 그다음에 좀 힘들었던 부분을 더 좀 자세하게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공부잖아요. 저희 공부. 그래서 좀 조금이라도 쉽게 조금이라도 좀 친절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하시면 좀 믿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뵙고 같이 좀 레이스에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학입니다. 네. 제가 뭐 강의는 할 건 아니고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오늘 오신 김에 제 수업을 안 들어도 요거 하나 가져가시면 업계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010-6413에 사왕오빠 네, 4058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던 안 듣던 저희 하우패스 강사들은 그냥 업계 후배들이라 생각하고 항상 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질문을 하시고 최근 이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수강생들이 강사들을 되게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쟤도 딱 최병권도 봐도 좀 쉬워 보이는 스타일은 아니긴 하죠. 네. 그런데 편안하게 전화하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바쁘신 거 아니에요? 바쁘죠. 졸라 바빠요. 그런데 문자 주시면 저희가 따로 전화를 드려서 개별적인 상담을 다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고 갈게요. 되게 최명근이 계속 부담스러운 얘기만 했죠. 제가 조금만 더 부담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기 스터디가 8월부터 시작할 거고요. 지금부터 한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고3 때 우리 내신을 생각해 보면 처음 등수, 그죠? 첫 중간고사의 등수를 넘겨서, 그러니까 하위권에서 상위권 올라갈 수가 있었던가. 처음부터 상위권 들었던 사람들은 계속 상위권을 유지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우리 간평성, 앞에서 얘기했지만 경쟁률이 엄청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반의 등수 또는 상대적 위치가 상위권에 들지 못한다면 사실상 하반기로 갈수록 시험이 임박해올수록 역전하시기는 힘들 겁니다. 지금부터 4개월 동안이 여러분들의 합격의 50% 이상을 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실무 커리큘럼이 좀 복잡합니다. 근데 매번 자꾸 고민하고 바꾸고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가 이 초반 4개월을 빡빡하게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4개월을 잘 버티시면 그리고 절대 공부 시간 12시간 8시간 아니고요. 12시간 노력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좀 제발 저희가 부탁하는 대로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실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문제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진도가 나가기 전에, 기본 강의 나가기 전에 문제집부터 풀어라고 해요. 개소리죠. 그러나 그 문제를 구경하고 오셔야지만 실무라는 것이 어떤 과목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고 내가 앞으로 들어갈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다 라고 어느 정도는 체크를 하고 오셔야지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합격률 5% 들으셨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한 13년 넘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수험생들한테 좀 미안한데 저는 상위 30%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타 강사는 50% 중간 레벨을 보고 강의를 해야지만 스타 강사가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일반 그 수능과 달리 이것은 당락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저는 상위 30%만 보고 갈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재행평가사 얘기한 것처럼 빡세게 하실 분들만 마음 단단히 먹고 다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